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생활 문화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장마철이라고는 하지만 너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하늘이 뚫린 것 같아요. 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혹시 비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어떤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아니 예전에는 사실 비가 질길 만큼 왔잖아요. 네. 비 오면 뭔가 감상에 젖을 만큼 와서 예전에는 가끔 이제 커피숍, 창 넓은 커피숍에 가서 이 혼커라고 하죠. 혼자 커피 마시는 게 제 즐거움이었는데 네. 지금은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집 밖은 위험해. 약간 이런 개념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추억을 만들기에는 이 기후 변화가 심한 이 시기에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럴 때는 이제 사실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각별히 또 주의를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미를 풀어내는 순서인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 문화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후배들이여 사랑합니다. 뭔가 좀 가슴 깊이 절절함이 느껴지는 발언인데요. 누구일까요? 네, 고인이 된 가수 현철 씨의 발언이었습니다. 현철 씨가 봉선화 연정 등으로 이제 1980년대, 90년대 큰 인기를 누린 트로트 가수 현철 씨가 지난 15일 오후였죠. 지병으로 별세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국민 가수라고 불리웠던 만큼 많은 분들이 이 소식 듣고 안타까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82살이에요. 그러니까 82살로 지금 별세를 하신 건데 아직까지 사실 80대 어르신들 중에도 건강한 분들, 네, 그렇죠. 활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노래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작별 인사를 고하게 됐다는 측면이 상당히 많은 분들로부터 가슴 아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년 전에 경추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신경 손상이 오면서 건강이 악화해서 활동을 지속할 수 없었고요. 2달 전에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현철 씨 데뷔가 상당히 빨랐어요. 1966년에 태연철이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복귀해보면 현철 씨가 사실 뭔가 스타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진 나훈아 이 두 양측의 라이벌 구도가 막강했던 시기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반을 냈지만 실패하고 고향인 부산으로 다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1976년에 현철과 벌떼들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 이후에 솔로가 됐는데 현철 씨가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게 1986년이었어요. 1986년 드라마 내 마음 별과 같이 주제곡을 부르면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됐고요. 1987년에 리비아 이 건설 현장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파견돼서 일을 했거든요. 이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이 가수들의 공연이 있었는데 이 공연을 계기로 전국구 스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966년에 데뷔해서 대중에게 지명도를 얻기 시작한 인기 스타가 된 건 1987년이니까 20년 동안에 고생했던 기간이 있었던 네. 겁니다. 데뷔는 27살이면 굉장히 빨리 했는데 그렇죠. 이름을 널리 알리기까지는 나름 문명의 시간이 꽤 길었네요. 그렇죠. 특히나 80년대 연예계를 보면 30이 넘어가면 30이 넘어가면 좀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였는데 불구하고 40대 중반이 넘어서 인기를 구가했던 몇 안 되는 흔치 않은 케이스였던 거죠. 130곡 이상을 발표를 했고요. 송대관, 태진아, 서른도 씨와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내 마음 별과 같이 또 현철 씨 히트곡이죠. 이 곡을 함께 아내와 또 일남 일녀 손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었다고 합니다. 부인께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못 하셨지만 떠나기 전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전했는데 아마도 그 눈물에는 고생과 영광 또 슬픔과 기쁨, 긍지와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 가시던 그 풍경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더 마음이 좀 먹먹해지는 것 같은데요. 현철 씨가 이제 후배들에게 남긴 손편지도 공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종편 채널에 이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국민 가수였던 고 현철 씨의 추모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배들에게 건넨 손편지 역시 함께 공개가 됐는데요. 이 손편지 내용 잠시 말씀을 드리면 후배들이여 이 현철이는 행복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애정어린 후배들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제작진 측 역시 그 따스했던 마음 음악 깊이 간직하겠다라고 하면서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뭐 더 이상 현철 씨의 무대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가 남긴 많은 히트곡들 있지 않습니까? 그 히트곡들로 여전히 현철 씨 계속해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인이 된 이제 현철 씨의 그 연결식은 지난 18일 오전 대한민국 가수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현철 씨의 장례는 이제 특정 협회가 아닌 다수의 협회가 참여한 첫 번째 대한민국 가수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미 씨가 별세했을 때는 가수협회 주관으로 해서 장례식이 치러졌거든요. 네. 그런데 그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지요. 이제 가수협회 주관이 아니라 여러 협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치러진 첫 대한민국 가수장으로 현철 씨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뭐 이 의미는 아마도 그동안 현철 씨가 우리 국민들에게 노래를 통해서 준 어떤 위로와 기쁨 또 애환을 달래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 가수로서의 대접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연결식에는 그야말로 이제 후배들의 눈물바다였다 이렇게 좀 보도가 됐는데요. 많은 후배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정말 평소에 얼마나 좋은 선배였을지 좀 짐작이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지가 내가 그동안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를 가늠하게 되는 네. 가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현철 씨 그리고 보면 참 인생을 잘 사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현철 씨의 연결식이 있었던 지난 18일 폭우가 쏟아졌던 그런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결식에는 유족뿐만 아니라 태진아 씨, 서른도 씨, 현철 씨, 또 인순이 씨 등 동료 가수 약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장례식에서 태진아 씨 추도사를 통해서 다정다감했던 모습과 이름을 남기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기억될 가수로 큰 별로 남아 계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현철이 형 사랑했어요.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요. 한참 후배 가수죠. 젊은 가수, 이 트로트 가수인 박구윤 씨, 현철 씨의 대표곡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을 안 지나서나 현철 생각으로 개사해서 불렀습니다. 뭐 이 노래를 들은 많은 이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 눈물을 자아냈다는 후문입니다. 네. 한국 가요계에서 현철이라는 가수 어떤 존재로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국민 애환을 노래로 승화시킨 아티스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뭐 그의 노래를 통해서 현철 씨의 죽음, 사실 일주일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실감나지 않는다는 팬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안타깝지만 이제는 현철 씨 노래로 우리가 가슴 깊이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수많은 그 현철 씨의 노래가 또 많은 팬들의 가슴 속에서 또 함께 울려 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상황, 이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가수 싸이가 악천후로 인해서 흠뻑쇼 과천 공연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정말 이건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뉘앙스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싸이 씨가 24년 동안 가수 생활을 했는데 공연이 중단됐던 게 이번이 처음 있었던 네.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지난 20일 수도권에 사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폭우, 강풍 심했던 날이에요. 이날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에서 흠뻑쇼가 개최됐는데 공연이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공연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조명 장치가 무대 위로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정 내릴 수밖에 없었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싸이 씨 이날 자신의 SNS에 데뷔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히면서 순간적으로 몰아치는 비바람과 낙뢰 예측할 수 없었고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이다.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건 스태프와 관객의 안전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안전상의 이유로 이날 공연이 중단되면서 이 42억 원 규모의 티켓 환불이 결정됐습니다. 이날 공연장에 모인 관객만 2만 5천여 명이었고요. 티켓이 이 장당 평균 17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2억 원 규모의 환불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환불을 원하지 않는 관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추후에 다시 열리는 공연을 재관람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환불에 따른 수수료의 문제도 있죠. 그리고 공연 취소 당일 이제 되관료의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스텝 인건비 모두 싸이 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공연장에 와주신 관객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싸이 씨 빠른 시일 안에 재공연 일정을 잡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싸이 씨가 빠르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싸이 씨의 결정에 대해서 칭찬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이 흠뻑쇼 자체가 여름에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마철을 포함한 여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부분 아니냐. 그리고 폭우가 한 2년 전부터 자주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장마 일찍 시작됐고 이 장마 시작부터 폭우가 이 지역별로 계속 돼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 안전에 보다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시설 점검에 보다 더 신경을 기울여서 이런 일을 방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팬들의 뿔난 목소리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위험한 상황이 좀 오기 전에 좀 결정을 잘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공연 취소와 관련해서도 이게 인원이 정말 많고 또 이제 환불해줘야 되는 금액도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사실 흠뻑쇼가 굉장히 좀 유명하고 이게 시원하고 열정적인 공연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쇼라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공연 때문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은 또 괴로움을 호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명 테러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민폐를 넘어서 테러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 주민이 이 온라인 카페에 새벽 3시 영상이다. 그러니까 공연이 있기 전날 이 조명 리허설이 발생했던 그 시간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조명 기둥이 선명하게 보이고요. 네, 바로 저 영상인데요.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다가 인근 주거지를 직접 비추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저 사진만 보더라도 숙면에는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조명 불빛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 꽤 있었고요. 과천시청 측에서도 조명 불빛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 리허설 때문에 소음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연 주최 측 언론에 이 조명 리허설 해가 진 후에 시작해야 됐기 때문에 부득이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최대한 바닥적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주민들 불편 불만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네, 새벽 3시인데도 저희가 지금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밝은 느낌이거든요. 잠을 이루기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조명 논란, 그 민폐 테러라는 그 의견에 좀 동의하시나요? 아니 일단 사실 저 지금 조명 리허설이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참 숙면에 빠질 시간 아닙니까? 보통의 경우. 당연히 민폐를 넘어서 테러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좀 비교 아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주민들에게 양해 목적으로 현수막 정도를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연 당일날 밤 10시까지 폭죽이 터질 수 있다. 이런 안내를 하는 현수막이 걸린 게 전부였는데
저희가 이명웅 씨 이슈를 한번 전할 때 이 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명웅 씨가 지난 5월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연하기 이전에 리허설 때문에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참외를 돌린 게 또 화제가 네. 됐었잖아요.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저는 사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대형 공연을 펼칠 때 이 유명 스타 가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만약 이런 정도의 주민에게 어떤 뭔가 예방 차원에서 좀 그러니까 양해를 구한다라는 제스처를 제대로 취했다면 이런 불편 그날 당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주민들이 이해를 해줬을 텐데 그런 양해하는 뭐 제스처 네. 전혀 없이 이런 일이 배려라든지 이런 게 좀 그렇죠. 부족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없었다면 네.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흠뻑쇼 논란은 사실 이전에도 이제 물낭비라든지 이런 논란이 좀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에 가뭄이 심각했어요. 이때 300톤의 식수를 써서 물낭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연이라는 게 뭐 한 달 전, 두 달 전에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싸이 씨의 흠뻑쇼 같은 경우는 아마도 최소 6개월 전 또는 1년 전에 기획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획됐던 공연에 또 이 팬들은 그 공연장에 오기 위해서 이 또 티켓 구매를 네. 미리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뭐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물낭비를 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흠뻑쇼가 아니더라도 싸이 씨가 뭐 대학 축제 때는 흠뻑쇼를 진행하지 않아도 상당히 뭐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 열광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도 됐을 법한 공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동체 연대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관객들이 이 공연 이후에 물을 닦지 않고 지하철에 탄 모습이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팬이 보이는 모습 하나하나가 스타의 이미지에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팬들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이런 쇼들은 축제 같은 분위기인데 축제를 즐기지 않는 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 문화라든지 배려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규모 인원이 좀 참석하는 만큼 앞으로는 좀 더 만반의 준비를 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생생 코멘트 세 번째 코멘트 만나보시죠. 봉사하려 했는데 죄송. 네, 과연 누구의 발언일까요? 네,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경찰 조사 중에 노숙자 시설에 1,5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게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땐 좀 선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상황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노숙자 임시보호시설에 따르면 김호중 씨가 5월에 1,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봉사활동을 5월 말경에 예정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음주뺑소니 사고로 적발이 되면서 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기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지금 선행이라고 하더라도 이 선행과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시각과는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선행 자체는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일이죠. 하지만 결코 뺑소니 사건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고와 선행 엄연히 분리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이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봉사하는 약속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약속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김호중 씨가 운전법규야말로 우리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약속 아닙니까? 맞네요. 이 약속은 왜 지키지 않았는지 묻고 싶고요. 뭐 재판 중에 알려진 이 미담 때문에 분위기 환기하는 목적은 달성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낸 사고까지는 사라지지 않겠죠. 재판이 김호중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호중 씨가 지금 현재 이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공판 과정이 좀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전히 좀 사건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그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호중 씨의 입장 1차 공판 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 관련 혐의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증거 은폐를 도왔던
전 소속사 대표라든지 본부장의 경우에는 1차 공판에서 본인들에게 해당되는 혐의 인정을 했고요. 반성문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반성문 제출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법조계 일각에서는 2차 공판 때까지 뚜렷한 입장을 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음주운전 혐의는 배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에 대한 부인 가능성, 이 역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공판 전에 김호중 씨 측에서 공판 연기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요. 이후 행보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판 때 보여준 김호중 씨의 모습도 그렇고 최대한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중 씨 2차 공판 다음 달에 열립니다. 8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혹시라도 이제 김호중 씨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은 후에 또 방송이나 이제 좀 노래를 하는 그 무대에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지금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사실 김호중 씨가 다시 무대에 서려면 이 사건이 잊혀진 사건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음주운전자들 같은 경우 음주운전에 적발될 것 같으면 차 버리고 도망가는, 주행랑치는 이런 김호중 학습 효과, 잘못된 학습 효과를 그대로 배워서 따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들에 대한 사건 때문에라도 사실 김호중 씨 관련 사건이 대중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듯한 그런 모습도 지금 재판 과정에 노출이 된 거 아닙니까? 일단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 김호중 씨가 그렇게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재판 과정만큼이라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본인이 나중에 대중에게 용서를 구하고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 문화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전연인 변호사 직격한 찌양, 변협 직권조사 착수입니다. 네, 유튜버 찌양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협박 정황이 담긴 증거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해당 영상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면 구제혁이 찌양에게 직접 출연을 해서 찌양의 탈세 의혹을 폭로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다른 제보도 취재하고 있는데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후에 소속사 이사, 그러니까 찌양의 소속사 이사가 구제혁을 만났고 원치 않는 계약서, 그러니까 찌양 입장에서 원치 않는 계약서입니다. 5,500만 원을 계약서를 쓰고 5,500만 원을 건넸다는 게 찌양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찌양과 관련된 자료 구제혁에게 넘긴 사람 전 남자친구, 그러니까 사망한 전 남자친구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전 남자친구의 변호를 하던 이 변호인 B씨, 최 씨였습니다. 최모 씨였습니다. 최모 씨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찌양은 관련 증거라고 하면서 소속사 관계자와 이 변호사 최 씨가 나눈 녹음 파일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찌양이 공개를 한 이유, 유튜브 구제혁이 본인 혐의에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결백하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상황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핵심 증거를 제시함으로 해서 지금 구제혁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밝히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본인이 보다 더 선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게 되면 본인에 대한 2차 피해, 3차 피해, 그리고 2차 협박, 3차 협박 계속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공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변호사로서 이 변호사 관련된 이 기사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라고 느껴졌는데요. 이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가 찌양을 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 이런 지금 의혹에 대해서 변협에서도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변협 지난 2월에 최 씨가 수상한 우수 언론인상 취소한 상황이고요. 지금 뭐 법조계 일각의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이 이제 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합 변협 차원에서 그 내용들이 확정이 될 경우에 변호사로서 제명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법조인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변협에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직무상 비밀 누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 먼저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변협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사기관에 이런 부분들을 의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결론이 나오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 변호사 자격 상실까지 가능할 거다라는 게 법조계 일각의 시각입니다. 네, 그 해당 변호사인 그 최모 씨라는 분은 일단 사과를 하긴 했지만 나도 사실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 글을 올렸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또 놀이꾼들의 공분을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개된 녹취록만으로 뭔가 이제 여론상 사실상 확정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서 낮은 자세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도와드리겠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지만 네티즌들 공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최 씨가 주장하고 있는 게 구제역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난다라고 하면서 탈세와 같은 공익 제보를 본인이 한 건데 그걸로 돈을 뜯을 건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이버 레카하고 본인이 연결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후회된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중요한 건 변호사예요. 법조인인데 사이버 레카에게 공익 제보를 했다? 이 자체가 대중이 납득할 수 없는 목소리를 낸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이제 그 변호를 맡았던 찌양의 전 남자친구가 사망을 한 거잖아요. 이 유서를 보면서 복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니까 찌양에게 복수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 찌양에게 제품 홍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뒷광고를 요구한 건데 뒷광고라는 게 보통 돈을 받고 광고를 해주는 거잖아요. 유튜버가. 네. 그것과 달라요. 찌양 측이 협박에 못 이겨서 매달 이 최 씨에게 165만 원씩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뭔가 본인이 말하는 내용들, 해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설득을 얻으려면 지금 이 녹취록에서 공개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복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찌양에게 매달 165만 원씩 받은 부분, 또 제품 홍보를 요구했던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한 네.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에 대한 해명은 없이 뭔가 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 이게 선의로 느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명이 아닌 변명에 불과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쯔양의 그 협박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카라큘라가 결국 유튜버를 은퇴하겠다 이런 선언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 또 다른 BJ에게 언론사 기자 이름을 들먹이면서 3천만 원을 갈취했다. 이 의혹은 사실로 이제 인정을 했거든요. 네,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현재 사기 등으로 구속된 슈트라는 사람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2021년 당시에 이 카라큘라 채널이 지금처럼 뭔가 사적 제재와 관련된 컨텐츠를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었고요. 자동차를 소재로 한 그런 관련 채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슈트에게 수입 자동차 딜러로 일할 때 당시에 알고 지냈던 또 다른 코인 사업가 A씨를 소개를 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슈트가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이유로 이 사업가 A씨에게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낸 슈트에게 언론 대응 등 과장된 명분으로 카라큘라가 3천만 원을 받아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게 지금 카라큘라의 입장입니다. 슈트가 벌인 어떤 사업, 사기극이었고요.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라고 합니다. 사기를 당한 A씨 역시 코인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요. 일단 뭐 예정된 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 처벌 역시 달게 받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유튜브 측에서 카라큘라 채널의 그러니까 수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수익화를 막은 상태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카라큘라와 친분이 있었던 구제역,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관련된 유튜버들이 공개 활동이 이제 멈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논란을 회피하고 또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은퇴한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존재를 합니다. 뭐 사실 이미 공개된 녹취만으로 이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인 게 사실이죠. 본인은 찌양에 대해서 협박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로 뭐 입증이 돼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잠시라도 대중들에게 잊히고 싶어서 이 유튜버 은퇴 선언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잊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성실하게 조사받고 이 조사를 통해서 깨끗함을 입증해 내거나, 아니면 그 입증이 안 되고 혐의가 입증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다면 더 큰 벌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라큘라가 그 은퇴 영상에서 다른 BJ에게 내가 돈을 갈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찌양에게 대해서는 내가 협박한 부분은 없었다, 이렇게 좀 부인하는 입장을 보인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이 쯔양 측 법률 대리인의 입장을 보면 수사선상에 오른, 그러니까 쯔양이 고소한 유튜버는 전국진과 구제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라큘라가 계속해서 본인이 지금 고소당하지 않았다라는 걸 입장을 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쯔양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협박을 했다거나 그로 인해서 뭔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은퇴 영상을 올리면서 나머지 영상을 다 삭제를 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카라큘라, 전국진, 그리고 구제혁 채널 모두 이제 유튜브 측에서도 수익 창출을 정지시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사후적으로 이렇게 이뤄지고 하루에 얼마나 벌길래 이렇게 그냥 이제 그 모욕적인 발언이라든지 문제가 될 만한 의혹을 제기한 후에 이것을 그냥 영상을 지우면 되나? 이렇게 좀 그 네티즌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사전에 막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적제재라는 채널 자체에 환호하는 대중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런 유튜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법체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에 대해서 만약에 소송을 건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도만 물을 수 있는데, 이게 징역형을 사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벌금 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유튜브 콘텐츠로 얻는 수익이 더 크니까 고소를 해도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사후에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관련했던 어떤 범죄 수익이라고 볼 수 있었던 영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된 수익은 전부 몰수하는 게 맞다라는 게 지금 우리 대중들이 이 지금 사이버 레카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법적인 감정을 과연 입법행위를 해야 되는 국회, 그리고 이후에 사법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재판부가 따를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튜브 측에서라도 사후적으로라도 이렇게 수익 창출을 중지한 부분은 뭐 그 당연한 수순이라고 느껴지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진지하게 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조현아, 제니, 1인 기획사 괜찮은 걸까? 입니다. 네, 그룹 어반자카파 조현아 씨의 솔로곡 줄게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어요. 봤는데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노래 자체도 시대 트렌드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 동떨어진 데다가 그 노래를 소화하는 조현아 씨 가창력도 논란이었고, 가창력뿐만 아니라 표정도 굉장히 어색했고요. 그리고 의상 컨셉, 뭐 헤어, 메이크업 모든 것이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봤고요. 뭐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이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고 댓글을 봤거든요. 댓글에도 사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대중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워낙 이제 그룹 어반자카파를 좋아하기도 하고 평소에 이제 라이브를 정말 잘하는 가수로 알려져서 조금 이제 저 무대가 아쉽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은 또 사실 좀 몰랐거든요. 근데 평론가 분들
분들도 그렇고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좀 대다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티스트로서 얼마든지 새로운 시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조연아 씨 정도 되는 아티스트라면 분명히 이 무대에 서기 이전에 여러 번 뭔가 이렇게 드라이 리허설 정도는 네.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연히 카메라를 보고 뭔가 모니터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이 무대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일단 조연아 씨가 지난해 데뷔 때부터 함께해온 그러니까 12년지기 매니저와 1인 기획사를 세웠어요. 네. 앤드류 컴퍼니를 설립하고 공동 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연아 씨가 벌써 12년이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 무대에 조연아 씨의 의견이 아마 다수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조연아 씨가 본인만의 뚜렷한 색깔이 있었던 그런 아티스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색깔을 완전히 조금 상쇄시킬 그러니까 변화를 주겠다라는 욕심이 묻어난 무대라는 건 제가 알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호평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 무대가 네. 공개가 된 이후에. 그랬기 때문에 조연아 씨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티스트가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대중이 원하는 게 있는데 이 사이에서 지금 조연아 씨 같은 경우는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이 괴리감이 발생을 한 것이죠. 어반자카파의 팬들로서는 아마도 더 충격이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황에서도 중요한 건 지금 근거 있는 비판을 하는 대중들도 네. 다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조연아 씨 모습을 보고 조롱과 비난의 댓글, 네. 전혀 여과하지 않은 댓글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올리는 대중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지양해야겠습니다. 네, 이 색다른 시도를 할 때 아티스트도 상당히 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당사자인 조연아 씨가 입장을 밝혔는데 꽤 담담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멘탈 갑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이 라이브 무대가 진행이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은 연락을 받았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처음에 이 줄기회가 너무 잘 돼서 나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날 이 무대가 있었던 다음날 포털 사이트를 보니까 라이브 대참사라는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났다는 거죠. 어반자카파의 멤버인 권순일 씨가 당일 이제 조연아 씨가 상당히 많이 아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음악 방송을 준비했던 시기에 스케줄이 몰려 있었는데 이미 정해진 스케줄 아팠다고 안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위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조연아 씨가 담담하게 솔직히 이럴 일인가 싶었다라고 하면서 17년 동안 가수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과민하게 대응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댓글을 본 적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줄게는 계속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물론 지금 뭐 분위기가 약간 반전된 건 있습니다. 조롱과 비난의 댓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를 비판하는 또 대중들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조연아 씨에 대해서 응원하는 연예인들도 다수 있고요. 또 응원하는 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뭐 반전의 의미라면 처음에는 이 무대 또 못 보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네. 계속해서 중독돼서 계속 네. 보고 싶다 이런 의견도 존재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또 이제 나홀로 독립을 지금 이제 시도하고 있는 제니 씨가 있는데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떠나서 개인 레이블을 세우고 이제 솔로 활동에 나섰는데 실내 흡연 논란으로 또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니 씨 이 유튜브 공식 채널에 브이로그 영상이 업로드됐는데 이 해당 영상에 제니 씨가 이탈리아 이 카프리 섬에서 열린 한 브랜드 행사 참석차 미용실에서 메이크업을 받던 중에 발생한 일이 그대로 올라간 건데 전자담배를 피는 듯한 장면이 찍힌 겁니다. 문제는 전자담배를 핀 것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 코앞에서 스텝이 메이크업을 하는 상황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는 행위로 더 논란이 커진 겁니다. 실제 영상에서 담배 연기가 스텝의 얼굴 옆을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인성 논란, 갑질 논란까지 번졌고요. 소속사 측 뒤늦게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니 씨 이미지 타격은 면치 못했습니다. 논란 장면이 편집 없이 그대로 유튜브 영상에 공개된 것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인 건 실내잖아요. 네. 담배 피면 안 되죠.
제니 씨의 문제도 있었고 중요한 건 이런 제니 씨를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주변에서도 없었다는. 왜 만류를 안 했을까 네.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싸늘한 여론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이 논란으로 1인 기획사의 성패를 이야기하기는 아직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과거 YG 엔터테인먼트 시절에는 이런 논란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인 기획사 허점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1인 기획사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이제 리사 씨가 최근 발매한 솔로곡 락스타 뮤직비디오에서 이 뮤직비디오, 이 노래 자체가 좀 표절 의혹에 또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 자체도 그렇고 지금 뮤직비디오를 제가 봤어요.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표절이라는 건 똑같이 갖다 베꼈다라는 거잖아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사한 부분은 있어 보여요. 이 포토그래퍼 겸 영상감독 가브리엘 모세스가 본인 SNS를 통해서 이 락스타 뮤직비디오 속에 흰 옷 입은 이 다수의 사람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 등장하는 장면이 지난해 7월 발매된 트래비스 스콧의 페인 뮤직비디오와 유사하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리사 측이 작업을 위해서 본인 편집자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페인이 레퍼런스였다면서 이 편집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는 리사 측이 유사한 장면의 존재를 알고도 했다는 의도성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표절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사 씨 측에서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고요. 본인 SNS에 이 팬들하고의 즐거운 시간 보낸 굉장히 밝은 모습의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논란이 불거졌을 땐 논란에 관련된 해명글부터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역시 지금 리사 씨도 YG에 소속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1인 기획사 설립 이후에 발생된 것이거든요. 뭔가 리스크 관리에 여전히 허점이 노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약간 이제 이게 시기가 비슷하게 일이 터져서 그런 건지 1인 기획사가 정말 한계가 그대로 이렇게 좀 노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사실 아티스트에게 있어서 소속사가 상당히 중요하죠. 사생활 관리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활동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뭐 사생활 관리 일일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구설에 오를 만한 상황들은 배제해주는 역할도 소속사가 담당을 해요. 그런데 지금 1인 기획사 같은 경우는 사실 스타가 최종 결정권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아티스트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또 문제인 건 홍보 매니지먼트나 경영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함께 일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최종 결정권자는 이 스타에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위계관계, 사실 위계관계가 있다는 거죠. 수직관계 내에서 이들을 컨트롤할 장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네, 이 대중의 시선이라든지 이 트렌드를 읽는 전문가의 또 역할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더 부각시키는 사례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는 계속해서 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스 세 번째 주제는 과잉경호 변우석, 이번엔 공항섭 팬서비스입니다. 사실 변우석 씨가 이제 그 출국을 할 때 이제 굉장히 이제 과잉 경호로 논란을 빚었는데 입국하면서도 또 다른 논란을 빚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팬사랑이 문제를 일으킨 건데 네. 사실 입국 때는 경호 인력이 6명이었다가 3명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굉장히 좀 의식을 한 거죠, 과잉 그렇죠. 경호를. 그렇죠. 과잉 경호 의식을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번에 문제가 된 팬사랑, 그러니까 현장에 변우석 씨를 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팬들이 공항을 찾았는데 공항 직원들 변우석 씨에게 안쪽으로 이동하라고 안내를 했는데 그 순간 잠깐 멈춰서 팬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팬들이 노래를 불러줬던 모양입니다. 이 팬들이 불러주는 노래 감상을 하고 팬들에게 손을 흔들어줬다고 합니다. 뭐 이 시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 2분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네. 평소였다면 논란이 되지 않았을 텐데 과잉 경호로 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이유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논란이 커졌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팬사랑이 아니라 이게
공항을 이용하는 다수 이용객들에 대한 민폐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보통은 이제 아무래도 유명인이다 보니까 많은 팬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배우라든지 다른 연예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기에 그런 논란이 없었을까요? 사실 지금 뭐 이 변우석 씨 경호 논란이 발생을 하면서 네. BTS 관련해서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네. 나오거든요. BTS 같은 경우는 아미가 철저히 통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팬덤이 워낙 공고하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이게 역시 BTS의 이미지 추락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정작용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서 본인들이 통제선 만들고 그걸 반드시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우석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드라마 이 선제업고 투여로 인기를 얻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팬덤이 공고하게 형성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아직 어렵습니다. 팬은 많지만 팬덤이 공고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몰린 인파를 두고 이게 취재진의 잘못이지 않느냐 이렇게 또 따지는 누리꾼도 있던데요. 취재진들에게는 보통 그 취재 가이드라인이 있을 텐데 이건 왜 논란이 됐을까요? 사실 거기에 이제 통제선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한 24초밖에 안 걸렸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모두 다 취재진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취재진들은 그날 가이드라인을 다 지켰습니다. 일단 연예부 사진 기자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외부에서 촬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특히 내부 촬영 같은 경우는 안전을 이유로 소수 영상 기자를 제외하면 내부에서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서 특별한 상황, 이제 경호처 동의 하에 포토라인을 내부에 설치했을 경우 단독 취재일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변우석 씨의 귀국 현장 같은 경우는 이 내부에 포토라인이 마련됐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 온라인에 공개된 귀국 당시의 영상을 보게 되면 취재진들 포토라인이 무너졌을 때도 본인들의 매뉴얼을 지키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 기자 같은 경우도 주차장 입구까지는 따라갔는데요. 중요한 건 이 팬들, 카메라와 셀카봉을 든 팬들 주차장까지 따라가는 민폐를 끼쳤습니다. 네, 다시 봐도 엄청난 인파네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저렇게 결국 공항 마비까지 오는 데에는 또 스타를 보러 온 팬들의 역할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미처럼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도 저런 좀 불미스러운 일은 또 없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이제 사실 오늘 또 하나 보도가 된 게 아이돌의 팬인가 봐요. 지금 아이돌 팬이 경호원의 이 경호 때문에 뇌진탕에 당했다 이런 소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중요한 건 지금 스타를 지키고 스타를 보는 것, 물론 팬 입장에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면 팬의 안전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제선을 스스로 지키는 일, 이 기본적인 일부터 해야 이 팬들, 다른 이용객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모습 연출이 되지 않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팬들이 한 이런 행위 하나하나가 스타의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변우석 씨 같은 경우는 이미지 추락이 불가피해진 그런 상황까지 초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이지 공항을 찾는 팬들 찾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통제선을 지키는 기본 매뉴얼, 기본 룰은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인천공항 사장이 변우석 씨의 그 경호원들의 과잉 경호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난 17일에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런 과잉 경우 예견할 수 없었다라고 목소리를 내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경호업체가 벌인 행위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많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천공항경찰단 황제경호 논란을 일으킨 배우 변우석 씨 경호원에 대해서 내수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당시 변우석 씨를 경호한 이 사설업체 직원 6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 폭행,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금 사설 경호원들의 행동이 업무 방해, 그러니까 업무 범위를 넘어선 만큼
경비업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변우석 씨의 또 팬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데뷔 8년 만에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지금의 이 논란들이 앞으로의 행보에 좀 제동을 걸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광고계에서 변우석 씨 상당히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실제로 몇몇 브랜드 이 변우석 씨 최종 후보에서 제외하거나 모델 선정을 잠정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또 변우석 씨가 지금 모델로 활동하는 브랜드들 다들 난감한 상황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광고계가 어느 이 업종보다 이 보수적이고 민감하잖아요. 기업 이윤과 직결되고 또 이 소비자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광고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이렇게 커진 상황에서 변우석 씨를 선뜻 모델로 기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건데 어찌됐건 지금 이 사안이 변우석 씨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논란이 잦아들 때까지 변우석 씨의 다음 행보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